감성 친구들, 오늘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키 크고 이런 예쁜 감성생님이 돌아왔어요. 오늘 내용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이 혼합물의 분리가 아니라 물질의 특성에 용해도 파트가 나오는데, 이 용해도 파트에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풀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좀 생겨서 이 부분에서 조금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날 따라오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알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물질의 특성에 우리 저번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을 배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밀도를 할 거예요. 자, 밀도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밀도는 부피와 질량을 먼저 구해놔야지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피가 뭘까요? 했을 때, 부피의 정의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 수학에서 부피 구하는 거 다 배웠죠? 그래서 공간의 크기. 이거를 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량은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 얘는 변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어떤 물론 물질이 뭐 자르거나 하면은 변할 수 있겠지만 어느 장소에 가든 아니면 어떤 측정 시간에 따라서 변하진 않습니다. 이거를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피의 단위로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밀리리터 그리고 리터 같은 것들이 부피의 단위가 됩니다. 질량의 단위는 미리그램, 그램, 그리고 킬로그램, 이게 질량의 단위가 됩니다. 자, 부피는 뭘로 측정하냐 하면 눈금이 있는 실린더, 여기 밑에 보이죠, 맞죠? 눈금 실린더. 자,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 자, 그리고 피펫 같은 걸로 측정할 수 있고,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정해져 있으면 자로 잰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부피의 단위고, 자, 질량은 뭘로 재냐면 전자저울이 있습니다. 좀 비싼 거 있어. 자, 전자저울이나 아니면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게 윗접시 저울이 있는데, 윗접시 저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두 개의 받침대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준 분동이라고 해서 분동을 올려놓은 다음에 물체의 질량을 잴 수가 있습니다. 측정 장소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금 실린더를 읽는 방법인데, 눈금 실린더는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죠. 그죠?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눈높이는 이렇게 좀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평평한 부분이 있어.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물질은 평평한 부분이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수은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부분이 요렇게 생겨. 걔는 표면 장력이라는 게 커서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액체는 평평한 부분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눈높이를 맞춘 다음 평평한 부분을 읽으면 되는데, 우리 읽는 단위가 있어. 여기 보면 눈금이 있잖아? 그러면 읽을 때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해서 읽는다. 그러면 얘처럼 눈금 단위가 1로 되어 있으면 최소 눈금의 10분의 1이니까 1에서 한 단위 더 내려가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읽습니다. 그러면 0으로 끝나더라도 56.0 이렇게 읽어주면 돼. 알겠죠? 얘처럼 중간에 애매하게 있으면 33.5 정확하진 않아도 되는데 어림해서 읽습니다. 근데 부피를 조금 많이 재면은 눈금이 10ml 단위로 되어 있어. 그러면 10ml 단위로 눈금 돼 있으면 뭐 1의 단위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딱 떨어지면 350ml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355ml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뭐 100ml 단위로 있다 이러면 10의 자리까지 읽으면 되기 때문에 뭐 550
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560. 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최소 눈금의 몇 분의 몇 가지 읽는다.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읽는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눈금이 1의 자리로 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읽어주면 되고, 눈금이 10의 자리까지 하면 1의 자리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1의 자리까지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눈금이 100ml 이렇게 돼 있으면 10의 자리까지 이렇게 어림해서 읽으면 돼. 1단위까지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밀도를 할 건데, 밀도는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간의 크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밀도는 바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밀도 재는 기구도 있어.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의 밀도는 부피와 질량을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자, 밀도는 뭐분의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부피분의 질량. 알겠죠?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왼쪽에는 질량의 단위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부피의 단위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질량의 단위가 g이고 부피의 단위가 ml면 g per ml. 자, 요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kg이고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면 왼쪽에 질량의 단위, 오른쪽에 부피의 단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뭐 g per 리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게 밀도의 단위다. 됐죠? 그러면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같다 다르다. 지금 물질의 특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기억하세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같은 물질인 경우 일단 조건은 똑같아야 돼. 우리가 외부 조건이 다르면 안 됩니다. 같은 물질일 경우는 밀도는 양에 관계가 없습니다. 양에 관계 없이 같다입니다. 같다. 밀도는 일정하다. 같다입니다. 일정하다. 됐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밀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그림을 보고 우리 밀도가 있는데 나무, 중간에 식용유, 플라스틱, 물, 글리세린, 돌 이렇게 있으면 밀도가 큰 아이는 아래로 가라앉는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돌이 밀도가 제일 크죠. 자,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 두 번째입니다. 물이 세 번째고 플라스틱 네 번째, 식용유가 다섯 번째, 나무가 밀도가 제일 작다. 밀도가 작다는 것은 우리의 밀도는 부피에 대한 같은 부피에 똑같은 부피에 대해서 똑같이 부피가 있잖아요. 부피가 있으면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가 가볍다. 얘는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얘가 밀도가 큰 아이고 같은 부피의 무거운 아이가 밀도가 큰 거고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같은 부피의 가벼운 아이가 밀도가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질량, 자 부피와 질량 그래프인데 자 여기 왼쪽에 뭐가 있냐면 질량이 있어. 자 오른쪽에 부피가 있어. 근데 혹시라도 뭐 여기에 조금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바꿔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그 전형적인 모습이야. 그래서 부피와 질량인데 너네 그 뭐 이제 2학년이니까 1차 함수 배웠죠, 맞죠? 그랬을 때 여기에 그래프의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자, 여기에 기울기가 뭘 뜻하냐 하면 밀도를 뜻합니다, 밀도.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 어렵게 나와서 자, 요게 바뀌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가 질량이 되고 그리고 Y축이 부피가 되면 여기에서의 기울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치? 이 기울기는 밀도분의 1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밀도니까 자 일단 기울기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A의 기울기는 얼마분의 얼마냐면 10분의 20. 자 그래서 2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B는
얼마분의 20분의 40 해서 2g/cm 세제곱 센티미터. 서술형에서 단위 잘 쓰세요. 단위 안 써서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C는 얼마? 20분의 10 해서 얘는 0.5g/cm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죠. 됐나요?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를 뜻한다 했죠? 기울기는 밀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큰 아이가 뭐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기울기가 큰 아이가 밀도가 크다. 그러면 여기에서 A와 B의 기울기가 C보다 더 크니까 밀도는 누가? A, B가 C보다 큰데 여기에서 직접 계산을 해봤죠. 맞죠? 그래서 A와 B는 서로 같고 그 다음에 C보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와 B는 밀도가 같으므로 어떤 물질이다? 같은 물질입니다. 이해됐죠? 자, 밀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데 아주 유명하죠.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목욕탕에 가서 유레카를 외친 거잖아. 그치? 자, 원래 밀도는 모양이나 뭐가 바뀌어도 있잖아. 모양이 바뀐다고 해서 밀도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질량이 같은 순금과 왕관의 부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피를 비교하냐 하면 요런 네모통 있지? 자, 네모통 좀 안 예쁘다 맞지? 자, 이렇게 네모칸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채워 넣냐면 물을 꽉 채워. 그래서 이까지 물을 다 채웁니다. 자, 그리고 한 번은 순금을 넣어보고 한 번은 왕관을 넣어봐. 뭐 두 개의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질량이 똑같은 순금과 그 다음 질량이 똑같은 왕관의 부피를 비교를 합니다. 부피를 비교할 때 뭐를 비교하냐면 넘쳐나간 물의 양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왕관이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질량이 같고 부피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왕관 사이에 뭐 공간을 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들이 넘쳐난 물의 부피가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넘쳐난 물의 부피가 순금보다 왕관이 컸답니다. 그래서 예전엔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었는데 이 물증을 잡아낸 거야. 그래서 금에다가 구리를 섞었어. 그래서 부피가 더 커진, 즉 밀도가 작아진 왕관을 만들게 됐어. 그러면 질량이 부족한 금은 그 왕관 만드는 사람이 빼돌렸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질량이 같을 때 넘친 물의 양이 많을수록, 즉 부피가 클수록, 자, 밀도는 아까 공식이 뭐라 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므로, 자, 밀도가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아집니다. 단 동일한 질량에서. 자, 밀도를 비교하면 순금의 밀도가 왕관의 밀도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왕관과 순금의 밀도가 다르므로 왕관은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유레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의 변화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정하다는 외부 압력과 온도가 같을 때 기준입니다. 근데 외부 압력이나 온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의 변화를 보는데 기체 밀도를 한번 보면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 뭐가 되냐면 부피가 증가해.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는 작아진다. 이해됐죠? 자, 압력이 높아지면 만약에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공기를 막 누르면 압축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이렇게 압축이 되면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작아져서 밀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 그렇게 기억하고 자, 이거는 크게 변합니다. 아주 크게 변화.
자,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조금 변하는 거는 그냥 우리 에이 무시하는데 많이 변하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 줍니다. 자, 근데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야 두 번째는 물질의 상태인데 같은 물질이야. 같은 물질의 같은 질량. 여기에서는 항상 동일 질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질량일 때 부피는 고체보다 액체가 부피가 더 크고요.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더 큽니다. 그러면 밀도는 항상 반대로 가. 그래서 우리는 밀도는 부피의 반대야. 알겠죠? 밀도는 부피의 반대야. 그래서 부피가 고체, 액체, 기체이기 때문에 밀도는 반대로 고체가 제일 크고요. 같은 부피에 제일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 그리고 기체. 요 순서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딱 하나야. 특이하게, 진짜 특이해. 딴 놈은 없는데 얘만 있어. 자, 물과 얼음의 부피를 비교하면 너 그 물, 얼음 어떻게 돼? 만약에 물을 꽉 채워서 냉동실에 넣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터지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액체이고 얘는 고체인데 원래는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작은데 물에서만 고체가 부피가 더 커. 알겠죠? 자, 그러면 밀도는 부피에 반대야 했기 때문에 밀도는 누가 더 크다? 물이 더 크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밀도가 큰 아이는 깔아앉고 밀도가 작은 아이는 위로 뜬다 했죠. 그래서 물과 얼음을 섞어 놓으면 자 이렇게 있는데 물이 있는 데다가 얼음을 넣으면 얼음 어디 있죠? 위에 동동동동 떠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생기는 예입니다. 그러면 생활 속의 밀도와 관련된 현상인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보다 밀도가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작아지기 때문에 물 위에 뜬다. 자, 그 다음에 잠수부는 허리에 밀도가 어떤 아이? 큰 납덩어리를 달아서 물속에 잘 가라앉게 한다. 됐죠?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을 채운 풍선은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죠. 맞죠? 위로 떠오르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아래로 내려간다. 이해됐죠? 그래서 밀도가 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요거 외워주세요. 밀도가 작은 게 LNG입니다. LNG, Liquid Natural Gas. 자, 액화천연가스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 자, 그래서 어느 쪽에 설치하냐면 누출 경보기를 위쪽에 설치합니다. 위에 설치하고. 자, 그 다음에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는 알겠죠? 어느 쪽에 설치한다? 아래쪽에 설치를 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LNG는 위쪽에, LPG는 아래쪽에. 알겠죠? N 위, P 아래. 알겠죠? N 위, P 아래. 자, 이렇게 경보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밀도에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자, 혼합물의 밀도인데, 지금 혼합물이 뭐냐면 이게 물이고, 요게 소금물이잖아? 그러면 혼합물의 밀도는 혼합물질을 어떻게 섞어서 혼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져. 그래서 여기 보면 계란이 물에 가라앉잖아. 그러면 계란이 물에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계란의 밀도가 뭐보다 크다? 물보다 크다.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넣겠잖아. 그러니까 계란이 뜨더란 말이야. 그러면 소금물의 밀도가 계란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혼합물인데 물에다가 소금을 섞었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밀도를 크게 하려면 소금을 많이 섞으면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물보다 달걀이 밀도가 더 크고 달걀보다 소금물이 밀도가 더 크다.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정지시켜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 됐죠? 자, 1번 부피와 질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부피는 측정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부피 안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피도 일정한 양이 안 돼요. 질량도 일정한 양이 안 됩니다. 근데 부피분의 질량이 일정한 양이 돼. 특이하죠, 맞죠? 아, 질량은 미안. 자, 질량은 내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이게 물질의 고유한 특성은 아닌데 질량은 측정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질의 고유한 양 맞습니다. 근데 부피는 뭐 온도가 달라지거나 측정 장소가 달라지면 부피가 달라질 수 있어. 자, 부피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고 질량의 단위가 아니라 이 세 개는 부피의 단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질량은 전자저울, 윗접시저울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밀도는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거꾸로입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밀도의 단위 5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은 아이가 밀도가 작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부피의 질량이 작은 아이가 밀도가 작다. 자,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밀도가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준다. 같은 물질인 경우 상태가 변하면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밀도는 반대로 고체가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이렇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 틀렸어. 얘들아, 예외가 있다 그랬지? 어떤 아이가 예외야? 물과 얼음. 물은 액체지만 얼음보다 밀도가 크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3번에 밀도가 8.95인 금속을 두 조각까지 나누었어. 자, 이것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근데 두 조각으로 나누면 원래 밀도가 8.95라서 밀도가 반으로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얼마다? 그대로 8.95입니다. 쌤, 왜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르면 부피도 반이 되고 질량도 같이 반이 되기 때문에 밀도는 맞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위는 반드시 써주세요. 과학선생님, 수학선생님 단위에 되게 예민합니다. 예쁘게 글자를 써주세요. 4번에 이제 밀도를 등호나 부등호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지금 밀도가 누가 제일 작나요? A가 제일 작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B, 그리고 C, 그리고 그 다음이 D, 그리고 어디? E.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C와 E 사이에 D가 있기 때문에 A, B, C, D, E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D의 밀도를 구하시오. 자, A의 밀도는 계산할 수 있죠. 부피 확인하시고 질량 확인하시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A 밀도는 4. 단위 씁시다.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D의 밀도는 부피 20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10이기 때문에 D의 밀도는 0.5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러면 같은 물질인 거는 같은 물질 쉽게 찾는 방법은 0점에서 그냥 각점으로. 자, 각점으로 끊습니다. 자, B점, B점, 자, 끊습니다. 뭔가 만난다, 맞지? 자, 그리고 C점도 끊고. 자, 그 다음에 D점도 이렇게 꺼봐. 자, 그럼 만나는 아이가 있지. 누구지? BE. 자, 기울기가 같습니다. 기울기가 같아서 BE는 같은 물질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 당연히 뭐겠죠? 오늘 지금 배운 밀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여담으로 한 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어떤 학교에 선생님이 되게 몸이 안 좋으셨어. 편도선인가 뭔가 수술을 한다 해서 내가 급하게 그때 지금 우리 아들을 뱃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야. 그러니까 한 2006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2006년도에 내가 지금 30살이니까 2006년이면 몇 살일까요? 계산이 되죠? 그때 내가 아기를 임신한 상태로 경일 여중이라는 학교에 그 선생님의 수술을 해서 내가 급박하게 나도 임신한 상태라서 일을 안 하고 있었는데 급박하게 부탁해서 한 2달 정도를 가르쳤어. 근데 그때 가르칠 때 무슨 파트를 가르쳤냐면 이 용해도 파트를 가르쳤는데 애들 책이 다 틀린 거야. 답이 전부 다 이상해. 그래서 거기에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이 와서
선생님, 이거 저번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이 다 엉망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선생님조차도 용해도 문제를 못 풀었다는. 알겠죠? 그만큼 용해도 문제를 잘 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 특징이야. 근데 나랑 배우면 아마 용해도가 되게 쉽게 느껴질 거야. 이 자신감 뿜뿜. 근데 대신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용해도라고 돼 있는데 용해도는 용해, 녹는다는 뜻이야. 녹는다. 됐죠? 그래서 자, 밑에 용해 한번 할게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자, 이거를 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해도 녹는다. 이런 개념이야. 우리 설탕이 물에 녹는다. 소금이 물에 녹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때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 예를 들어 소금이나 설탕을 용질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액체끼리 섞으면 액체 섞어도 용액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액체 섞으면 양이 많은 것. 자, 양을 봤을 때 얘가 더 많다. 많은 게 용매, 적은 게 용질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식초물, 내가 앞에서 얘기했죠. 근데 식초는 식초인데 아세트산이랑 물을 섞어놨잖아요. 근데 아세트산이 한 8% 정도 되고 물이 72% 정도 되거든. 그래서 얘가 아세트산이 용질, 그리고 물이 용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식초는 둘이 섞어놨을 때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그래서 용매, 용질, 그리고 두 개가 골고루 섞여 있는 걸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섞이는 현상, 용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해. 됐죠? 그래서 소금물, 설탕물 이런 것들을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용액의 종류에 너네 뭐 설탕을 물에다가 녹여봐. 그러면 설탕을 엄청나게 많이 녹이면 계속 설탕이 무한히 녹을까? 계속 엄청나게 많이 넣으면 안 녹겠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일정량의 용매에, 지금 개소리 나죠, 맞죠? 우리 집 개입니다.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는 거야. 최대로 녹아 있는 용액. 자, 이거를 뭐라 얘기하냐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우리 오늘 이거 가지고 계속 다룰 건데 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포화용액에 비해서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용액. 자, 이거를 불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포화용액 최대로 우리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조금 유식하게 과학 배운 사람 나 포화되었어. 그러면 진짜 배불러 이 뜻이 알겠지? 그래서 최대로 녹아있는 걸 포화. 그 다음에 좀 더 녹을 수 있는 아이를 불포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용해도 별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용해도인데 어떤 온도에서 자, 용매 자, 여기다 쓰세요.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 자, 이거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 자,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용질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용해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고 용해도는 용매의 종류, 그 다음에 용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자, 용해도는 용매의 종류, 용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요거는 정의니까 정의는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고체 용해도인데 우리 고체랑 기체를 다룰 거란 말이야. 물론 시험에는 고체가 좀 많이 나오겠지만 기체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올라가면 잘 녹아. 그래서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압력의 영향은 받지 않는 편이야. 그래서 압력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곡선이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데 용해도 곡선은 어떤 온도에서 특정 물질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을 딱딱딱딱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걸 용해도 곡선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야. 근데 용해도가 뭐라 했죠? 자, 용해도 얘기해봐. 용해도. 자, 용해도 정의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용해도 뭐죠? 용해도는 용매, 몇 그램에, 용매, 100g에, 여기는 물 100g이다. 그치? 그래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야. 근데 그게 온도에 따라서, 용매에 따라서, 용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 지금은 용매로 뭘 썼냐면 물을 썼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다 표시를 했습니다. 온도를 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황산구리,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등 용질을 다르게 해서 용해도를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 어떤 용액이냐 하면 포화 용액이야. 포화 용액입니다. 용해도의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커.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냉각시 석출되는 정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석출이 잘 돼. 이렇게 기울기가 큰 아이가. 기울기가 작은 아이는 찔끔찔끔 녹고 석출도 잘 안 되는데 기울기는 큰 아이는 팍팍 녹고 온도 올라가면 빡빡 녹고 온도 낮추면 싹싹 이렇게 석출되고 막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액을 냉각시킬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용해도 곡선을 보고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용액을 냉각시킬 때 석출되는 양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 뭐 딴 것도 나오겠지만 시험에 무조건. 예, 용해도 어렵다. 문제집이 안 풀린다 하면 이 석출되는 양을 구하라는 문제를 많이 접한 학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할 거야. 하지만 난 잘 풀어. 너네들도 잘 풀 거야. 알겠죠? 자, 용해도 곡선과 용액의 종류인데 자, 여기 용해도 곡선은 이렇게 그려놨잖아. 자, 그러면 용해도 곡선은 어떤 온도에서 최대한 녹아 있는 거니까 이만큼 녹은 거야. 그래서 요만큼 녹았을 때 요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무슨 용액이냐면 그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 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곡선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 곡선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더 녹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얘는 요까지 녹을 수 있는데 이만큼밖에 안 녹아서 이만큼 더 녹일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불포화 용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한 녹인 용액, 더 녹을 수 있는 용액.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포화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A점, 지금 무슨 용액이죠? 불포화죠. 그러면 포화를 만드는 방법은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용질을 더 넣어주면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용액을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온도를 낮추거나 뭐를 더 넣는다? 용질을 더 넣어주면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용질이 석출되는데 용액을 냉각하면 용해도가 어떻게 되냐면 감소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냉각한 온도에서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는 물질이 그 용해도보다 더 많이 녹아있는 물질이 용질이 어떻게 되냐면 석출이 됩니다. 석출. 됐죠? 자, 그래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녹아 있던 양에서 자, 그 다음에 냉각한 온도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야. 이거는 저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 거거든. 그래서 이 어떤 용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 연습하면서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자, 빠진 거 없죠? 자, 빠진 거 없으니까 자, 이제 기체 용해도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이따 연습을 할게요. 잘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자, 그리고 이제 기체 용해도인데 기체 용해도는 기체는 항상 뭐 생각해야 되냐면 탄산음료 생각해야 돼. 탄산음료에 뭐가 녹아있죠? CO2가 녹아있죠. 그거 생각하면서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온도가 자,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녹아있는 거야.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감소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탄산음료에 얼음물을 넣으면 여기 이산화탄소가 있잖아. 이산화탄소가 안 빠져나오고 잘 녹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막 탄산음료 먹을 때 뜨뜻한 거 먹으면 탄산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톡 쏘는 맛이 하나도 없어 하면 이산화탄소가 안 녹아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서 내가 체크를 한번 하면 자,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어째 된다 했지? 용해도가 감소하여 자, 이제 너네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포라는 아이 있지? 기포는 빠져나가는 아이야. 그래서 기포가 용해도가 감소해서 기포, 즉 빠져나가는 아이가 많아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를 하면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A, B 중에서 온도가 B가 더 높잖아. 맞지? 자, 그러면 기포가 누가 많이 생기냐면 A보다 B. 기포는 빠져나가는 양이야. 그래서 A보다 B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빠져나갔기 때문에 녹아있는 양이 용해도이기 때문에 용해도는 누가 더 크냐면 A보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름철에 물고기가 있잖아. 여름철이 되면 물속에 산소가 녹아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높다 보니까 산소가 모두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면 여기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도 산소로 숨을 쉬거든? 근데 산소가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뻐끔뻐끔 입 내면서 뻐끔뻐끔거리는 게 이게 온도가 높아서 용해도가 감소해서 기체가 잘 안 녹아있고 밖으로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면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크다. 그래서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뚜껑을 닫아주면 압력이 커. 압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막 이렇게 여기에서 누르는 힘이잖아. 얘는 누르는 게 있는데 얘는 누르는 게 없잖아. 그럼 뚜껑 열면은 압력이 작아지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압력이 낮을수록 어떻게? 용해도가 감소하여 기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빠져나가는 양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압력이 누가 높다 했죠? A는 뚜껑을 눌러주잖아. 그래서 A가 B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기포 발생량은 B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 여기 이거 다 기포야. 알겠죠? 자, 기포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용해도는 압력이 높은 A가 뭐보다 크다?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그래서 탄산음료 뚜껑을 열잖아. 뚜껑을 열면 뭐가 감소하냐면 뚜껑을 열어버리면 누르는 힘이 없어지죠. 그러면 압력이 감소합니다. 압력이 감소하면서 얘가 용해도가 감소를 해. 그러면 뭐가 많이 생긴다? 기포가 많이 생긴다.
기포는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빠져나감. 됐죠? 그래서 기포를 자꾸 녹아있다라고 착각하는데 녹아있는 아이는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돼. 설탕이 녹아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되고 소금이 녹아있으면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녹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포는 녹지 않았다. 조심해야 됩니다. 기포는 뭐 하지 않았다? 녹지 않았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까지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문제를 풀 텐데 잠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다 됐죠? 자, 7번. 설탕물에서 설탕과 같이 녹는 물질을 용질,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고,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은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용해. 그리고 다 녹은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다른 건 맞아. 다른 건 맞지만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 온도에서 특정 용질을 딱 녹이는 양을 딱 정해졌기 때문에 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 용질이 용매에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한다. 5. 일반적으로 고체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이 높을수록 감소한다는데 온도가 높을수록은 증가하고요. 압력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X.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9번부터 이제 실전에 들어갑니다. 물 25g에 고체 물질 10g을 녹였더니 포화용액이 되었다. 용해도를 구하시오. 자, 포화용액이 되었다는 얘기는 최대한 녹았다는 얘기야. 하지만 용해도의 개념은 물을 몇 g으로 해야 되냐면 물을 100g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5g일 때 10g이 녹았잖아. 맞지? 근데 그럼 얘를 물 100g에는 최대한 얼마가 녹을 수 있을까? 얼마 녹을 수 있다? 40g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해도는 단위 안 붙여도 돼. 그냥 40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 얘가 40 원래는 그램 퍼 100 용매 100g. 자 이렇게 써주는데 굳이 단위를 안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10번 한번 볼게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을 쓰시오 했을 때 가장 큰 물질은 누구다? 질산 칼륨이 되죠. 기울기 보면 됩니다. 기울기 질산 나트륨 쓰는 아이가 있는데 질산 칼륨이 기울기가 더 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실전 한번 해볼게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뒤에가 어렵죠. 자, 물 100g에 질산 나트륨을 녹여 포화용액을 만든 다음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질산 나트륨의 양.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70도씨의 물 100g에 질산 나트륨이 얼마 녹을 수 있냐면 140이 녹을 수 있습니다. 140. 자, 그러면 처음에 녹인 양 몇 g이냐면 140g이야. 자, 빼기. 자, 이제 온도를 낮췄을 때, 냉각했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찾아야 돼. 를 찾아야 되는데 몇 도로 냉각했냐면 20도로 냉각을 했죠. 자, 그리고 질산 나트륨 따다다다닥 올라가면 자, 몇 g이 녹을 수 있냐면 87g이 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빼기 8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 됐냐면 53g이 석출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53g. 그래서 요만큼 여기에서 요 양의 차이만큼 석출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11번으로 갈게요. 탄산음료를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보관하는 것은 온도가 낮아져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많이 녹을 수 있는 거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측정을 해봅시다. 자, 물의 밀도를 측정해 볼 건데 첫 번째 보면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비커에 메스 실린더나 눈금 실린더를 사용해서 물 10ml를 넣고 질량을 측정을 해봅니다. 그러니 물 10ml
물은 10ml나 10세제곱cm나 똑같은 단위를 사용해도 됩니다. 10ml의 질량을 측정하니 9.8이고요. 그 다음에 20ml의 질량을 측정하니 19.6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눠보니 물의 밀도는 양과 상관없이 얼마가 나오더라? 0.98이 나오더라. 됐죠? 철과 알루미늄도 해볼게요. 자, 똑같이 크기가 다른 철 조각 2개랑 알루미늄 2개의 질량을 각각 측정한 다음에 이제 부피를 재야 되는데 얘들은 이 모양이 일정하면 그냥 재면 되지만 크기도 작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눈금 실린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좀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금속을 빠뜨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70이었는데 나중에 부피를 재니까 약 72.8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부피가 얼마가 됐냐면 72.8에서 원래 물의 부피 70을 빼면은 2.8이 나오는데 이게 금속의 부피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피를 재면 되는데, 자, 철 작은 것과 큰 것의 질량은 22.1이었고 32.4입니다. 부피를 재니까 2.8이고 4.1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눠보니 철은 7.9. 양에 상관없다는 게 보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과 큰 것의 질량과 자, 부피를 재보니 자, 요렇게 나오고 부피분의 질량 하니까 뭐다? 밀도가 2.7이 나옵니다. 그럼 밀도를 비교했을 때 자, 알루미늄이 물이 제일 밀도가 작고 자, 그 다음에 철과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이 철보다 밀도가 더 작죠. 맞죠? 자, 이렇게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량이나 부피로는 물질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건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어.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이 달라도 부피분의 질량 값인 밀도는 일정하다.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가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특성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 문제 잠시 푸시고 그 다음 풀이합시다.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자, 물이 담긴 비커 질량에서 빈 비커의 질량을 뺀 값은 물의 질량이다. 맞습니다.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금속 조각을 넣었을 때 증가한 물의 부피는 금속 조각의 부피와 같다. 맞습니다.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서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질량을 비교한다고 해서 구별할 수는 없어. 물론 질량이 물질마다 고유한 양이긴 하지만 질량 가지고 얘는 어떤 물질이야? 얘는 금이야? 얘는 은이야?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자, 부피가 클수록 부피와 밀도는 내가 반대라고 얘기를 했죠. 부피가 클수록 밀도는 작다. X입니다. 됐죠? 자, A, E 중 같은 물질로 그러면 밀도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 나눠보면 됩니다. 다 나눠보면 얘가 3이고요. 그리고 얘가 4, 5, 20, 4, 6, 2, 6.5인가요? 자, 그 다음에 얘는 0.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0.8이 되죠. 그리고 얘는 3이 됩니다. 그럼 밀도가 같은 건 A와 E가 되겠죠. 됐죠? 자, 2번 같이 답한 까닭은 밀도는 양에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다 쓰면 됩니다.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이 달라도 부피분의 질량값인 밀도가 일정하며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가 다르다. 그래서 밀도가 같은 A와 E가 같은 물질이다. 그래서 밀도가 같습니다. 같은 A와 E가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고체 용해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물 10g에 질산칼륨을 4g, 8g, 12g, 16g 이렇게 넣어봤어. 자, 그리고 모두 녹을 때까지 가열을 해보니 자, 10g에 질산칼륨의 질량을 자, 4g을 넣으니까 24.7g의 결정이 생긴대. 이게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때 딱 최대한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8g을 넣으면 46.5도씨가 돼야지 결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도를 이제 다 녹인 다음에 4g 놓고 최대한 다 녹이고 난 다음에 다시 식혀서 결정이 딱 생기기 시작할 때, 여기 보면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그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포화 용액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2g은 일단 한 100도씨로 가열한 다음에 온도를 서서히 식히니까 63.9g이 63.9도씨가 되니까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래. 됐죠? 자, 그 다음에 16g을 넣으니까 72.6도씨에서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게 얘들의 용해도가 되는데, 용해도는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물 10g이니까 용해도를 구할 때는 온도에 따라서 그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니까, 혹시 얘가 질산칼륨이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 10g에 4g 녹잖아. 그죠? 그러면 24.7도씨의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4가 아니라 100g으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물 100g에는 40이 녹겠죠. 그래서 이게 용해도가 되고, 얘는 46.5도씨에는 물 100g에 80이 녹겠죠. 그래서 46.5도씨의 용해도가 됩니다. 63.9도씨는 이제 120g이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2.6도에는 160g이 용해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 10이 아니라 물 100으로 반드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그리면 이렇게 용해도 곡선이 나와. 보니까 내가 금방 구했던 40, 80, 120, 160. 왜 그렇게 나오나요? 여기는 물 10g에 최대한 녹은 양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24.7도씨에는 4g이 녹았는데 물 100g으로 환산하게 되면 거기에 10배인 40이 녹고 80이 녹고 120이 녹고 160이 녹고, 그거를 이으면 우리는 용해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포화 용액이 되고, 곡선의 아래쪽에 있는 것은 불포화 용액이 됩니다. 불포화 용액을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용지를 더 넣어주거나 온도를 낮추면 돼. 그래서 냉각을 해주거나 용지를 더 넣어주면 된다.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죠? 혹시 이해 안 되면 좀 천천히 여러 번 좀 들으세요. 자,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뭐 한다? 증가한다. 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자, 결정이 시작할 때 온도는, 시작할 때 용액은 딱 무슨 상태냐면 포화 상태입니다. 시험관을 시킬 때 흰색 결정이 생기는 까닭은 더 이상 질산칼륨이 녹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석출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물 10g에 질산칼륨을 더 많이 녹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높을수록 더 많이 녹아. 46.5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80g을 녹이면, 자, 여기에서 그래프 찾아볼게요. 46.5도씨에 최대한 80g을 녹일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80을 녹이면 포화 용액이 된다. 우리 포화 용액이 너네 계속 많이 괴롭힐 거야. 자, 63.9도씨에서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110g에는 질산칼륨이 60g 녹아있다. 자, 우리 이제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 너네들을 괴롭히고 그때 선생님, 편도선 걸린 선생님께서 왜 틀렸는지를 한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좀 천천히 들어주세요. 자, 46.5g 있는데 46.5g에는, 자, 46.5, 이거 63.9도씨죠, 맞죠? 자, 63.9도씨. 도씨에는 물 몇 g에? 100g에 얼마가 녹을 수 있죠? 얼마가 녹을 수 있죠? 자, 찾아가 볼게요. 63.9에는 120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 100g에 질산 칼륨 120이 녹을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두 개 섞은 용액을 무슨 용액이라고 얘기하냐면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하죠. 포화 용액. 됐나요? 그러면 포화 용액은 용매와 용지를 더해야지 포화 용액입니다. 그러면 자, 220g이 포화 용액이 되죠. 자, 너네들 시험 잘 풀기 하기 위해서는 물을 한 번은 50g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몇 g? 물을 200g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물이 50으로 줄었어. 그럼 녹는 양도 반이 되겠죠. 그러면 질산칼륨 몇 그램 녹는다? 60g이 녹습니다. 그러면 포화 용액은 110g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을 200g으로 바꿨어. 자, 여기에서 뛰어넘습니다. 200g으로 바꾸면 질산칼륨도 몇 배 녹을까요? 자, 말해봅시다. 얼마? 2배로 녹겠죠. 그럼 얼마? 240이 되겠죠. 그럼 더하면 얼마다? 440. 이게 포화 용액입니다. 그러면 5번 한번 볼게요. 63.9g의 질산칼륨, 자꾸 또 그램이라네. 63.9도씨에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110g에는 포화 수용액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맞죠? 여기 있으면 물 50g에 질산칼륨이 얼마 녹아있다? 여기 보인다, 맞지? 몇 그램? 60g이 녹아있다. 자, 맞습니다. 동그라미 맞네요. 자,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증가한다.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옆에 갈게요. 20도씨 물에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36이다. 그러면 물 100g, 용해도는 물 100g이라고 얘기했죠. 자, 물 또는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의 염나대항이네. 자, 몇 g이다? 36g이다. 그러면 물 50g에는 얼마가 녹을 수 있는지 하프 됐다, 맞지? 하프. 그러면 이것도 하프 된다, 그죠? 몇 그램 녹을 수 있다? 18, 여기입니다. 18g. 자, 18g.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들아, 안 어렵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질의 고체 물질 용해도 곡선을 나타냈다. 자, A점을 포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물의 온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했을 때 물의 온도를 지금 90도잖아. 90도인데 몇 도로 바꾸면 된다? 60도씨로 낮추면 된다. 자, 두 번째 방법 뭐 있을까요? A점이라면 자, 얘를 몇 그램 더 공급하면 되죠? 요 차이 읽을 수 있지? 몇 그램? 30g 더 공급을 해주면 된다. 물 100g 당입니다. 반드시 요거는 표시를 해주세요. 물 100g 당 30g을 더 공급해 주면 된다.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 물 100g, 물 100g.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여기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는 이렇게 돼 있죠. 자, 물질의 용해도는 어떻게 될까요?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 용해도. 여기에서 20도씨에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 한번 읽어봅시다. 물론 용해도는 물 100g 기준이라서 이 그래프 그대로 따라서 가면 돼. 됐나요? 질산나트륨 찾고 20도씨 찾으면 여기에 있죠, 맞죠? 근데 이 그래프 항상 같을 거야. 그래서 얼마? 87. 됐죠? 2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물질은 여기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누구죠? 질산나트륨이죠, 맞죠? 질산나트륨이다.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인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기울기가 얘가 제일 큰 것 같다, 맞지? 질산칼륨이고 자, 그 다음에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제일 기울기가 약한 건데 누군가요? 염화나트륨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생각보다 잘 녹진 않아.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인데 70도씨에 물 100g에 질산나트륨 140을 넣었어. 자, 20도씨로 냉각하면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20도씨로 냉각하면 여기서 질산나트륨 보는데 20도씨에는 87g이 녹을 수 있다, 맞지? 그러면 물 100g에 87g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빼기 87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석출이 된다? 53g이 석출이 된다. 80도씨의 물 100g에 각 물질을 녹여서 만든 포화용액을, 자, 포화용액을 40도로 냉각할 때 석출량이 제일 많은 것. 자, 이렇게 80도씨가 있잖아, 그치? 80도씨래. 80도씨 여기서 따라서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포화용액을 만들려면 얘는 이만큼 넣어줘야 되고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여기 노란색은 이만큼, 보라색 요만큼, 녹색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거를 몇 도로 바꾸냐 하면, 몇 도로 바꾼다고? 40도로 냉각을 한대요. 그럼 40도에서 한번 꺼볼게요. 자, 40도로 냉각하면 그 차이만큼 석출이 되는데, 자, 질산 칼륨을 보면, 질산 칼륨은 여기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서 이만큼 석출이 됩니다. 질산 나트륨은 여기에서 요만큼 석출이 돼. 그래서 요만큼 석출이 되겠죠. 자, 근데 염화나트륨은, 염화칼륨부터 볼까요? 염화칼륨은 여기에서 자 요만큼이야. 석출이 이게 요거밖에 안 되네, 맞지? 그리고 황산구리는 여기에서 요거 선 만나는 요만큼, 좀 더 많네요, 맞죠? 그 다음 염화나트륨은 염화나트륨 그래프 기울기도 이상하네. 여기에서 이만큼밖에 안 되네, 그치? 그래서 석출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석출량이 가장 많은 건 누구죠? 질산칼륨입니다. 석출량이 가장 적은 건 염화나트륨이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유제 1번을 한번 볼게요. A점의 용액은 불포화 용액이다. 얘는 이름은 엄밀히 말하면 과포화 용액입니다. 너무 심하게 넣었어. 그래서 얘는 틀렸고, 비포화 용액입니다. 자, 그리고 B점의 용액 250g의 온도를 낮추면 했는데, 자, B점의 용액이래, 용액. 자, 용액. 그러면 B점은 지금 무슨 용액이죠? 포화 용액이죠. 포화 용액.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B점은 온도가 몇 도죠? 온도가 80도입니다. 물은 몇 g이죠? 100g이죠. 그리고 몇 g 녹아있죠? 150g 녹아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 100g에 제가 150g이 녹아있어. 그러면 얘는 합하면 얼마가 된다? 250g이 된다. 그죠? 250g. 됐죠? 자, 그러면 250g의 온도를 낮추면 결정이 석출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야. 왜냐하면 온도를 낮추면 온도가 낮춰진 만큼 석출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만큼. 계산하는 거 이따 또 가르쳐 줄게. C점은 포화 용액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C점의 용액 200g의 온도를 20도로 높이면 20도 높이면 B점의 용액이 된다. 자, C점의 용액이 온도가 20도 올라가면 B점이 되는 게 아니라 온도만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무슨 점이 됐냐면 D점의 용액이 됩니다.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 D점은 불포화 용액이다. 자, D점에 용액을 냉각하거나 용질을 더 넣으면 이 아이의 냉각을 하거나 용질을 더 넣으면 무슨 용액이 될 수 있다? 포화 용액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D점의 용액을 온도를 40도로 낮추게 되면 결정이 석출된다. 이건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D점의 용액이 40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자, 여기 빨간 선 위에 올라오게 되잖아. 그제? 그래서 얘는 결정이 석출된다. 그 다음에 D점의 용액 200g에 용질 150g을 더 녹이면 B점의 용액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D점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조금 어려운데 용액 200g이잖아. 그러면 D점은 물 100g에 이거 100g을 넣었어. 그러면 물 100g에 자, 뭘 100g을 넣었어. 그래서 두 개 합해서 200g이 된 거예요. g이 된 겁니다. 근데 물 100g은 안 바뀌고 여기 용질을 150을 더 넣은 거야. g을 더 넣으면 250이 된 거잖아. 그럼 물 100g에 250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g에 250을 넣으면 2위로 가버려, 2위로. 여기는 150만 넣었을 거야. 물 100g에 150 넣은 거야. 이거랑 이 숫자랑 요 숫자는 용질 숫자고 요거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더 넣어버렸기 때문에 저 위에 되기 때문에 B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 번 봐야 된다. 그리고 곡선상의 용액은 포화 상태이다.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의 물질의 용해도가 커진다. 맞습니다. 80도씨 물에 가장 많이 녹는 물질은 자 80도씨에서 따라 올라가 볼게요. 자, 누가 제일 많이 녹죠?
자, 여기에서 질산칼륨은 아직 덜 그렸어. 저기에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질산칼륨은 지금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녹는 아이는 질산나트륨이 아니라 질산칼륨이야. 80도씨에서는. 자, 그래서 얘는 틀렸고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제일 큰 아이는 누구다? 질산칼륨입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아이는 염화나트륨. 60도씨의 물 100g에 포화 용액을 20도씨로 만들었을 때 석출량이 가장 많은 건 했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제일 큰 질산칼륨입니다. 질산칼륨. 자, 40도씨의 물에 대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그러면 자, 용해도는 그냥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용해도가 얼마 정도 된다? 63이라고 써놨나요? 63인가요? 여기 63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질산칼륨이죠. 확인해 볼게요. 자, 얘가 63. 얘가 63. 아닌가? 이 표를 뜻하는 건가? 이거 63. 그림상이 63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연습할게요. 8번. 자, 내가 어떻게 해보라 했냐면, 자, 온도가 있잖아, 온도. 자, 온도 있으면 연습 요거 따라 하세요. 그래야지 풀 수 있어. 자, 한번 따라 해봐. 자, 일단 40도씨를 해. 자, 40도씨에 자, 물 100g. 물 100g. 요거 따라서 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안 따라 해도 암산으로 될 건데 나는 암산으로 됩니다. 하지만 초보인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질산칼륨. 자, 이렇게 되잖아. 그치? 질산칼륨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녹는지 한번 찾아봐. 질산칼륨은 40도씨에서 63g 녹는다. 그치? 63.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섞으면 포화 용액이 된다 했죠. 그러면 163이죠. 여기 163이 있네.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없으면 50g으로도 바꿔보고 그 다음 200g으로 바꿔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있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그럼 얘를 지금 요 상태인데 20도씨로 냉각을 해. 그럼 20도씨로 바꿔보면 20도씨에서는 물 100g에 얼마 녹냐 하면 20도씨 질산칼륨을 가보면 요 선에 만난다. 맞지? 그러면 이게 30이잖아. 그죠? 30. 됐나요? 그러면 63 녹은 데서 30g 밖에 못 녹기 때문에 처음 녹인 양에서 냉각시켜서 녹을 수 있는 양을 빼주면 얼마 된다? 33이 된다. 그래서 33g이 석출된다. 요거 맞습니다. 아직까지 요 개념이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 한 번만 더 연습을 할게요. 지금 물질 A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냈어. A라는 아이인데 70도씨의 물 100g에 A는 최대한 얼마가 녹을 수 있냐면 60g이 녹을 수 있어. 됐죠? 그러면 물이 50g으로 줄어들면은 녹을 수 있는 양도 A 양도 30g으로 줄어들겠지. 반이 되는 겁니다. 하프. 됐죠? 자, 20도씨의 물 A에는 얼마가 녹을 수 있다? 20도씨에서는 얘가 20g이 녹을 수 있어.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되죠? 원래 60g을 녹였잖아. 그치? 60g을 녹였는데 20밖에 못 녹으니까 나머지 몇 g이? 40g이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그래서 처음 녹인 양, 그 다음에 냉각시켰을 때 녹을 수 있는 양을 빼주면 석출량이 된다. 유형 1번에 자 이제 물의 양이 100g인 경우야. 이게 제일 쉬운 경우입니다. 50도씨의 물 A에 물 100g의 A를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든대. 그럼 그 다음 20도씨로 냉각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A의 질량을 구하시오. 자, 물 100g에 얼마 녹을 수 있죠? A가 50도씨니까 50도씨 찾아서 읽어보세요. 몇 g이 녹을 수 있다? 물 100g에 35g이 녹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0도로 냉각을 하게 되면 몇 g이 녹을 수 있냐면 20g이 녹을 수 있어. 그러면 물은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35에서 20 빼면은 몇 g이 된다? 15g이 된다. 자, 옆에는 온도만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물 100g에 A를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70도씨에서는 얼마 녹을 수 있냐면 60g이 녹을 수 있어. 근데
50도로 냉각을 시켰는데 50도씨로 냉각시키니까 35g이 녹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몇 g이 석출된다? 25g이 석출된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물의 질량이 100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그래서 물이 50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 50에 A를 25g 녹였어. 여기에서는 그래프 볼 필요 없죠, 맞죠? 자, 근데 20도씨로 냉각하는데 20도씨에 보면 그래프에 20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거는 물 100g 기준이야. 그럼 물 50g에는 얼마가 녹을까요? 3, 2, 1. 자, 그렇죠. 10g이 녹겠죠. 그러면 25에서 10을 빼주면 얼마가 석출된다? 15g이 석출된다. 이해됐나요? 옆에 또 할게요. 이제 물을 200으로 했어요. 200. 자, A를 60g 녹였으니까 요건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자, 그 다음 20도로 냉각하는데 20도씨에서는 20이 녹는다 했습니다. 물 100g에. 그러면 물이 200이니까 몇 g 녹을까요? 5, 4, 3, 2, 1, 땡! 자, 40g이 녹죠. 40g. 그러면 60에서 40을 빼면은 얼마 된다? 20g이 석출이 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용액에 질량이 제시된 경우. 근데 여기서 포화 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보라고 했어. 이거.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0도씨에서 물, 그 다음에 용질, 그 다음에 포화용액. 요것만 잘하면 너네 100점 맞을 수 있어. 70도씨로 한번 가볼게요. 70도씨는 몇 g이냐면 70도씨에 60이다. 맞지? 60. 그래서 물 100에 자, 용질이 60 녹을 수 있어. 그래서 포화용액이 160이 됩니다. 근데 물을 한 번은 50으로 해보고 한 번은 200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0이니까 하프, 반틈 30이 녹아. 그러면 합해서 80이 되고, 자, 이거는 2배로 뛰니까 얘도 2배로 뛰게 만듭니다. 그럼 120이죠. 그러면 320이 되죠. 요게 포화용액 320이네, 맞지? 그러면 결국은 얘는 물 200g에 120g이 녹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50도로 냉각을 했어. 근데 50도로 냉각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50도로 냉각했을 때 얼마가 녹을 수 있지? 35g이 녹을 수 있는데 이건 물 100g 기준이야. 근데 지금 제시된 문제는 물 200g이라는 걸 이걸 가지고 알아내야 돼. 그러면 물 200이니까 얘는 몇 g이 녹을 수 있냐면 물 200g에는 70g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빼는 거예요. 석출량. 용질끼리 빼는 겁니다. 그러면 120 빼기 70 하면 얼마 된다? 50g이 석출이 된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50도씨 포화 용액인데 포화 용액 나오면 처음엔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해보면 되구나.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어. 하면 됩니다. 물. 자, 그 다음에 A. 그 다음 포화용액. 자, 지금 외워서 내가 쓸게요. 물 100g에 A가 35g 녹는데, 자, 그러면 얘가 135가 되죠. 자, 근데 물을 한 번은 하프, 반으로 줄여봐. 50이 되고, 얘 반이 되면 17.5가 된다. 맞지? 합하면 67.5네. 자, 지금 이 숫자랑 이 숫자랑 같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물 50에 17.5g이 녹아있구나. 됐나요? 자, 20도로 냉각을 합니다. 20도씨에서는 아까 용해도가 20이라 했어. 근데 물이 반밖에 안 되잖아. 물이 50이기 때문에 얘는 20이 아니라 그거의 반틈인 10만큼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5에서 10만큼 빼고 나면 몇 g이 석출된다? 7.5g이 석출이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제 문제를 다 풀었는데 아마 학교에서 어렵다 하는 게 요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포화용액 이렇게 나오는데 포화용액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없는 사람들은 요런 과정을 한 번만 거쳐보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